조선조가 중간에서 허리가 한번 탁 꺾여버렸습니다. 조선조는 그때 망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이 인조가 얼어붙은 서촌 호수 근방에 있는 삼전도로 내려와가지고 청태종이 저 높은 데 앉아있는 그 밑에서 이 말을 9번이나 얼어붙은 땅에 박으면서 굴욕적인 연명을 하고 그것 때문에 조선조의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에는 조선조가 정신 나간 정권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상한 변태적인 당파 사업이나 하다가 결국 망해버립니다. 이 호칭으로 인한 전쟁. 그래서 이 천황 일왕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 소위 일왕 관련 발언은 준비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국가 원수가 상대방 국가 원수를 직접적으로 거론해가지고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쉽게 말하면 공택동도 천황을 욕한 적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그 발언이 나온 그게 교사들 모임이었어요. 교사들 연수회 워크숍 하는데 대통령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마지막에 공식 행사 끝나고 나서 서로 마이크를 주고 받으면서 문답을 하는데 어느 교사가 독도 갔다 온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문장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잡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천황이 한국에 오고 싶다면은 독립운동한 분들한테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그 뭐 옛날처럼 무슨 정념이라든지 그런 말 안 해서 하려면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딱 기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가는 데는 항상 기자들이 따라가요. 그 기자들이 청와대 출입 기자가 수십 명이 되니까 다 따라갈 수 없으니까 풀 기자라고 그래가지고 대표 기자를 보냅니다. 그 기자가 그 말을 딱 따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아마 이명박 대통령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첫 1보가 또 5보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것은 천황이 한국에 오고 싶다면은 이란 뜻이에요. 오고 싶다면은. 그런데 기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오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 차이가 있죠. 오고 싶다면은 그건 별 문제가 없는 발언이에요. 오고 싶어 하는데 오려면은 이렇게 오고 싶어 하는데 천황이 오고 싶어 하는데 근데 오고 싶어 한 적이 없어요. 방문하겠다는 무슨 요청을 낸 적이 없고 오히려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천황이 방한 못할 이유 없다. 독도 과거사 문제로 너무 얽매여 있어가는 한국인 한중관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일본에서 또 발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도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을 잘 됐다 해가지고 그걸 또 키웠을지는 모르지만 딱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상당히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과거에 뭐 신처럼 여기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또 참고로 지금 천황은 굉장히 친한적인 사람이에요. 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쭉 올라가면은 할머니가 백제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천황이 할머니가 백제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일본 사람들은 사석에서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천황의 피에 한국 사람 피가 섞여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일본 천황이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외교적 발언은 굉장히 준비된 리턴 스테이트먼트를 그러죠. 서여진 문서에 근거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대통령이 외교적 발언을 하는 것은 그게 좀 더 공문서와 같은 효과를 가져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된다.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직도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직이라는 것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인데, 그래서 뭐 티격태격 하다가 아시다시피 이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어느 쪽도 이게 양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국가 이 정체성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통령이 독도 포기하겠다고 하면 당장 대통령에서 물러나든지 뭐가 무슨 사달이 안 나겠어요. 일본에서 그랬다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해결이 어렵거나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쟁을 하면 해결되죠. 그러다 독도 가지고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일본이 전쟁을 해가지고 독도를 빼앗아 갈 수도 없으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독도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뜯을 필요 없다 해가지고 서로 형식, 또 일본도 독도 가지고 시끄럽게 할 의도가 없고, 다만 형식상 서로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고, 또 우리 쪽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가지고 서로 1년에 한두 번씩 문서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다가 주로 이것을 키운 쪽이 누구냐? 일본도 시마네 현에서 무슨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것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커져버렸는데, 과잉 대응을 한 면이 있는지 우리가 좀 반성을 해볼 면이 있어요. 일본이 시마네 현이라는 아주 총구석에서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뭐 정한 걸 일본 정부에서 그걸 뭐 뒷받침한 것도 아닌데, 우리 대통령이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외교적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너무 과잉 대응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마네 현 나오면은 우리 뭐 울릉 군수가 뭐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경상북도 지사 정도만 이야기하면 되지, 우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냐. 문제를 왜 키우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또 빼앗길 염려도 하나도 없는데 왜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먼저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저쪽 페이스에 말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김영삼 대통령의 부르장머리 고치겠다는 발언,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적 전쟁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이게 똑같은 패턴이 됐는데, 이번에는 일본에서 정식으로 이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분쟁 지역이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독도는 국제분쟁 지역이다라고 태도를 바꾼 것이 이번에 가장 큰 달라진 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걸로 끝나느냐? 그럼 일본은 앞으로 불리하니까 재판소에 안 가려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계속 선진전을 국제적으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간 이후에 한 달 사이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국제분쟁 지역화 되어버렸다.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일본에 의해서 국제분쟁 지역화 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 국제분쟁 지역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국제분쟁 지역이 아닌데 왜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먼저 떠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떤 못된 놈이 부잣집 앞에 돌아다니면서 부잣집을 향해가지고 그 당신 딸은 처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가만히 있어 버려야 되는데, 부자가 바깥으로 마이크 갖다 대놓고 우리 딸은 처녀가 맞다라고 방송을 해대면은 그 누가 결국 손해냐. 이 외교에 대해서는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뭐 그런데 어쨌든 그걸로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한 10% 올랐다고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다시 이제 됐는데 이번에 조금 달라지게 일본 보통 국민들이 반한 감정을 좀 갖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국민과 국민 간에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우리한테 오는 관광객 수, 우리가 절로 가는 관광객수를 합치면 500만 명이 넘어요. 500만 명. 그리고 무역액 수가 1,000억 달러고, 또 일본이 무역 흑자를 보고 있어요. 한국을 상대로 한 250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또 뭐 경제 보복을 한다는 그 소리를 하는데, 아니 이 세상에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가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를 상대로 경제 보복하는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말도 아닌 소리고. 그러니까 한일 간은
이미 경제적으로 국민과 국민 사이에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치가 아무리 저렇게 시끄러워도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국민과 국민이 적대적으로 돼서는 서로가 손해를 본다. 근데 여기에 또 중국과 또 문제가 생겼어요. 생각구를 사이에 두고 요새 관광공사에 물어보니까 일본 관광객이 오히려 조금 늘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가기는 좀 두려운데 한국에 오면 안심이 된다고 해서 중국에 갈 사람들이 한국으로 온대요. 대신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는 경우는 좀 줄었다고. 그러나 큰 차이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일본 국민이 아니고 북한 정권이죠. 북한 정권과 맞서가지고 우리가 즉 자유통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를 도와야 돼요. 자유통일을 도와야 이 분단이라는 것은 일제시대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통일부터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해야 일본도 비로소 식민지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때 일본이 우리의 자유통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은 우리도 일본을 보면 역사 문제나 이런 데서 다른 차원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17년 가면은 1인당 국민소득 구매를 기준으로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게 되니까 우리도 이제는 일본을 상대하는데 좀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언제까지 이 피해의식만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일본의 반성을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 또한 달라진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사이에 또 신경을 건드리는 사건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로서는 상당히 한심한 일이 뭐냐면 장준하 타살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장준하 타살설. 이게 20년 동안 계속된 이야기예요. 20년 동안. 장준하 씨가 1975년 8월 17일에 약사복이라는 데를 오르다가 추락사를 했어요. 추락사할 때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김용환이라는 분이요. 이분은 그 뒤에 교감으로 이제 데려가신 분인데 그분이 같이 절벽을 내려오다가 추락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 그 또 시신을 인공호흡을 시키기도 하고 하는 이런 확실한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그 구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정치 선동꾼이 말도 아닌 주장을 하면은 기자들이 그걸 무시를 해버려야 될 텐데 기자들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파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준하 타살설이라는 이 허무맹랑한 선동은 부지런한 정치 선동꾼과 게을러 빠진 기자들이 합작을 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정치 선동꾼과 정치 선동꾼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그냥 받아가지고 그걸 또 윤색을 해가지고 확대하는 요 기자들이 게으른 기자와 부지런한 정치꾼이 합작해가지고 지금 20년째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최신판은 뭐냐? 최신판은 뭐 이런 게 최신판이고 정준하 씨 뭐 이정을 하려고 봤더니 6월 사진을 그 신문에 내면 상당히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원래 시신이나 6월은 신문이나 방송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그걸 내면서 머리에 동그랗게 된 골절이 생겼다. 골절. 그리고 골반에 골절이 있다. 그것만 딱 보여주면서 이건 타살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타살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